안녕하십니까.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3주차가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 범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루하셨고 많이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 비즈니스 기획은 사실은 학부생으로서 이렇게 수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왜 이 과목을 편성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직자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이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 여러분 스킵하시고 하나하나의 어떤 요소, 기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현업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수업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첫째 시간부터 이제까지 수업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패스트 분석, 그리고 거시 환경 분석, 즉 거시 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게 패스트 분석이죠. 그리고 미시 환경 분석, 5포스 모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3C 모델도 했었을 거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여러분 실습도 해보셨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나는 어떤 소비자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을 많이 했었죠. 7S 분석도 했고, BSC 균형 성과 지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 부분을 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미시환경 분석 부분까지를 포함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트렌드고 현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컨설팅 보고서에서도 항상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해서 보고서 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렵게 갔었죠. 이제 핵심 성공 요소 도출, 그 다음에 전략 방향 수립하기, 경영 목표 수립하기, 그리고 사업 계획 수립하기, 이런 단계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로세스를 전달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원형은 아니다, 즉 정답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작성자에 따라서 이 로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에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어떤 의미로 전달을 했었죠? 즉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쓰는 매뉴얼이다 생각하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고 또 현직자들과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안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쓰면은 아주 좋은 기법들, 프로세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 발굴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하기, 그리고 오늘 신규 사업 투자 계획 및 사업 성과 평가하기,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원을 마칠까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따라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까지 수업한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시험 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물론 교수자 입장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것은 항상 부담이 되는 것을 저 역시 충분히 경험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총 정리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칠까 합니다. 아직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할까 비대면으로 할까 고민 중에 있고, 이 부분을 학과 사무실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 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해서 여러분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익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시점 그 순간부터 사실은 손익평가, 손익의 예측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현업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손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그 다음에 예상 비용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출액을 추정하고 예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오늘의 최종 학습 목표입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 계산 방법, NCS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과는 약간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사용했던 방법, 그 다음에 컨설팅을 통해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매출 원가 계산, 매출 원가 계산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회계부서에 근무했었지만 이 원가 계산의 프로세스를 다 안다고 제가 장담을 못해요. 또 많은 부분에서는 각각의 파트별로 계산했던 양식이 ERP라든가 어떤 MIS에서 종합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그 전체적인 원가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총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산, 이것도 역시 힘들죠. 그래서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면서 각각의 비용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와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성과를 집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 기획 구성에서 처음 신규 아이템 도출하기, 그 다음에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하기, 결국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성 분석과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규 사업 투자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진입이 가능하라 했을 때 신규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익 계획과 투자 규모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액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으로 투자 리스크 방안을 수립하는 이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규 사업 성과 평가하기, 결국 이것은 현재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다 투자한 다음에 이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매출액은 얼마인지,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 부분을 매칭해서 과연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추이가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곧 실행의 단계죠. 그 다음에 성과 평가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 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인,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피드백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다만 이 개선한 도출은 다시 한번 신규 아이템 도출하기서부터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익계획과 투자규모 산정, 투자액 집행, 그리고 투자 리스크 대응 방안, 그리고 신규 사업 평가 측정, 즉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이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우리 한 학기 동안의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수업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획과 투자 규모 산정은 일단 손익계산서의 구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얀색으로 표기한 것과 같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성과를 측정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액 추정 방법, 매출원가의 구성,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결국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와 일반 관리비를 차감했을 때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원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측정하거나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집계가 나와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수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매출액 추정, 즉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 추정은 우리가 최초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하지만 기존 제품은 현직자 영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과연 몇 % 정도 증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모듈상 수업의 목적상 제가 여러 가지 요소, 현업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매출 증가율 추이입니다. 직전 연도 하나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 약 3%가 증가됐다. 그럼 우리도 2019년도에 증가율 정도만 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현직자의 직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경험 속에서 과연 직전 연도의 증가율만 감안해서 추정을 할지 아니면 직전 3개년도의 평균을 갖고 할지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제 스타일은 직전 3개년도 평균을 하는 스타일이고 좀 더 공격적이고 현실성을 반영한다면 직전 연도의 증가율 때로는 감소율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 분석과 연계해서 지금 2020년도가 2015년도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해. 그래서 우린 2015년도에 시장의 추이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은 주로 기존 제품의 시장 추이를 판단했을 때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은 신규 아이템 평가기에서 벼랑간에 기존 제품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당황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규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완전히 과거에 없던 아이템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유사하거나 변형된 제품 또는 때로는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의 매출 추이를 갖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제품인데 경제 성장률 예측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한국, 물론 여기 전 세계 중국까지 싹 나오는데 표 구성상 제가 좀 이렇게 사진을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겟 시장의 범위에 따라서 각각 나라별로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균을 하든지 아니면 주력 시장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내의 내수를 기반하고 있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추론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기존 제품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경쟁사나 기타 벤치마킹 자료를 분석해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아까의 사진과 동일한데 경쟁사가 이런 추이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회사가 이런 추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추이에 맞춰서 성장률을 예견할 수 있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사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있는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신규 아이템, 좀 더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된 요소를 갖고 있는 신규 아이템을 추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이게 협력회사와 공동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도 있겠지만 협력사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협력사의 생산량 목표, 이 부분에다가 저희 원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100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100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전 협의, 때로는 계약에 따라서 생산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분기별, 월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납품 및 매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고정 수요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협력사, 우리가 최종 납품하는 그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우리는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협력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즉 어떤 A 제품이 시장 진입이 실패했을 때, 소정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재고 부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B2B 회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B2B 회사는 보통 최종 납품하는 그 협력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런 제품을 우리가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생산량, 판매량 목표는 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약 8만 개 정도가 납품이 되어야 됩니다. 불량률을 감안해서 약 10만 개 정도를 납품해 주시면 우리들은 생산에 차질이 없이 원활히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B2C 시장인 경우는 다릅니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 부분을 주로 하는 것은 대기업이죠. 중소기업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치밀한 이런 예측 자료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B2C 제품인 경우 시장 점유율 목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 규모가 100만 개인데 우리는 여기서 약 10%인 10만 개를 목표로 진입을 하겠다. 아니면 20만 개를 목표로 진입을 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겠죠.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이 부분을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나오는 투자 규모를 산정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상황 및 시나리오 설정 근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시장 규모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가정을 해요. 5%입니다. 10%입니다. 그 근거는요. 사실 여기는 답변이 없어요. 답변을 못합니다. 다만 이게 경영학의 한 방법으로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일종의 예측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아주 깐깐하게 스트리트하게 질문하시는 평가관도 계십니다. 참 난감하죠. 참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역으로 우리가 질문했을 때 과연 그런 평가관들은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럼 평가관님께서는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럼 그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역질문을 하면 아마 평가관도 되게 당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규모에 따라서 즉 장점 부분이 되겠죠. 상황 및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대안 수립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10%냐 20%냐 때로는 5%냐에 따라서 각각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표한 시장에 진입이 안 됐을 때 목표한 점유율을 달성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출구 전략을 갖고 갈 것인가 어떻게 시장에서 탈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기법, 그 다음에 시장의 추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출 추이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시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축적된 지식으로 승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은 현업에 좀 더 센스 있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기존 시장을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다음에 완전히 선도 시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출시했을 때 이런 경우를 가정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BEP를 상회하는 매출 목표를 산정을 합니다. 그럼 BEP 산정을 위한 매출의 어떤 범위, 매출의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문 시장 조사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여기는 IRS 글로벌 자료를 제가 소개를 했지만 외국에서 나와 있는 시장
예측 자료는 한 권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투자의 범위가 10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근거로 투자 규모를 산정하고 매출액을 판단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거든요. 이 부분이 무슨 사회 시장 예측 자료 하면은 위에 있는 분들도 다 아세요.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 시장 예측 자료를 구매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자료, 정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현업에서 시장 전문기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여기서 나온 자료네, 신뢰할 만하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느 산업이든 협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협회에서는 시장 예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다 이랬을 때 산업별 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산업 동향을 할 때 설명을 드렸죠. SM텍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로드맵 자료를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측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장 규모를 산정하고 매출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